안녕하세요. 세숙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은퇴하시면서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요새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개인 사업자로 많이들 내시는데 오늘의 영상에서는 개인 사업자 등록부터 그리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신고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소 길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자 등록부터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일반적인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건데요. 사업자 등록을 내시기 위해서 되게 막연하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여쭤본다면 일반적으로 신분증이 있으셔야 되고요. 상호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호를 쓸 것인지 이제 가끔 보면 상호에도 이제 자신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신의 이름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업장 소재지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사업장 소재지라는 건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상 서비스업이나 일반적인 용역사업자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만약에 집에다 내신다 하면 내 집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 혹은 내가 자가다 하시면 등기부 등본 가져가셔서 나는 여기서 사업자를 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그걸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임대차 계약서 혹은 등기부 등본까지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분증이랑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만 가지고 가면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 처음 내실 때 고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업종 코드의 구분인데요. 세법상 업종 코드는 6자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자리의 그 업종 코드를 부여받고 그거에 따라서 업태나 이제 종목 요거를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하게 돼 있는데요. 이때 업종 코드 6자리의 종류는 정말 많아요. 물론 내가 어떤 뭐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민원실 가서 난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 업종 코드를 검색하는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를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서 업종 코드 6자리가 나오니까 그거를 보시고 업종 코드를 알고 가시는 거를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러 세무서에 가면 일단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업종 코드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하고 검색을 해서 가신 다음에 만약에 내 주변에 비슷한 분들끼리 업종 코드를 낸다고 하시면 주변에서 어떻게 냈는지 조언을 구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구분인데요. 사업자를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럼 과세사업자라고 하면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고요. 면세사업자는 특수하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용역이라던가 의료용역, 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조금 더 특수하고 조금 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과세사업자를 많이 내시는데 이 과세사업자 안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중에 두 가지를 분류한다는 거는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라고 하는 건데요. 간이가세 제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이제 연 매출액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뜻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영세 자영업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간이가세자는 아무래도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보니까 일반 가세자와 좀 다르게 제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결정하셔야 되는 게 과세 용역이냐 면세 용역이냐 일단 첫 번째 결정하시고 일반 가세로 낼지 간이가세로 낼지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면세사업자 그리고 간이가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요. 간이가세자는 물론 세금계산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발행할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계산서 발행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반 과세자로 내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가끔 동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 개인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했을 때 공동명의 되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공동명의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공동명의 하실 때는 주의해서 가셔야 될 거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가셔야 되는데요. 동업계약서 작성할 때는 내가 어떻게 수익 배분을 할지에 따라서 동업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내실 때 반드시 지참하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지난 영상도 보시고 이렇게 지참하셔서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가서 나는 이렇게 둘이 사업자를 낼 건데 라고 말씀하시면 좀 우왕좌왕하다가 사업자 등록을 못 내시고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사업자 등록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특수한 사정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나중에 이게 명의 대여로 판정이 난다면 분명히 추징의 소지가 있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 명의도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매출이라던가 이런 그 자금의 흐름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지만 추후에 어떤 오는 이제 그 세금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원활하게 끝이 났다 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바로 집에 가시지 마시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이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뭐 이런 신분증이 지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가 쓰는 주거래 은행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주거래 은행을 가셔서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사업자 통장 명의를 개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사업자 명의 통장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론 개인이 자기가 쓰던 통장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변경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업자 통장을 명의 개설하신 이후에 추후에 그 세법상의 복식 부기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수입 금액 이상이 되면 그분들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개인 통장에 막 수많은 거래들이 있으면 괜히 나중에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 놓으면 이제 그거는 사업 용도로 이제 앞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설과 동시에 하셔야 될 건 그 은행원한테 나는 사업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이 말씀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가세자, 그리고 즉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된다면 그냥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새는 다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홈택스에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내 매출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 수입이 일어나면은 그 상대방한테 그 세금 계산을 끊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끊어줘야 되는데 그 이 인증서가 없으면 끊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다시 은행에 가서 난 개설을 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죠? 그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시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발급받겠다 하면 은행에서 아이디라던가 이런 걸 이제 부여받아서 할 수가 있고, OTP도 아마 같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OTP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신 이후에 해야 될 일은 컴퓨터를 켜시고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실제로 발급받는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은행마다 들어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언급을 해드릴 순 없지만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보통 4,400원이에요. 4,400원이 통장 안에 있어야지만 아마 발급이 가능하실 거고, 간혹 가다가 뭐 11만원짜리를 구매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11만원짜리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4,400원짜리 인증서 하나만 있어도
내가 실제로 사업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4,400원짜리 발급을 받고 이제 이게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이동식 디스크 USB에 깔려 있어야지만 내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자유자재로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1만원짜리는 뭐 더 통틀어서 업무를 할 수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실무하면서 느끼지만 전혀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배가 넘는 금액을 더 내면서 굳이 인증서 발행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급 받으신 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내가 세금계산서 과연 발행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작업. 세 번째, 바로 컴퓨터에 인증서가 깔리셨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내가 개인 주민번호 말고 따끈따끈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셨죠? 거기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하면서 인증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서까지 등록을 해 놓으면 우리가 어느 기본적인 업무들이 다 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들어가서 한번 내가 세금계산서 조회 발급 칸에서 발급 한번 눌러보시고 거기서 내가 내 공인인증서가 뜨는지 그리고 거기에 내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와 내가 업종 코드 넣었던 업종과 종목이 다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정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어떤 돈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그대로 날짜에 맞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시도하는 업무까지 했다고 하면 그 안에서 홈택스 안에서 바로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업무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다음 업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요새는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 대상 업종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물론 내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매년 현금영수증 가맹 업종이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 들어가신 거 거기서 현금영수증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가맹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가맹하실 수 있는 대상으로 등록을 해두시고요. 또 그 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인데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용 처리인데요.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다고 간이 영수증을 예전 방식처럼 다 모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은 카드 한 장 이상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시면 좋은데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는 내가 이제 기존에 쓰던 카드를 등록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예전에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 뭐 카드까지 바로 발급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체크카드가 아닌 이상.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미리 내가 쓰던 걸 등록해 놓으면 내가 사업자 등록일 그리고 그 전에 일정 기간까지도 그 비용을 쓴 부분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 내가 쓰는 카드들 위주로 최대 50개까지 가능하시니까 거기다가 등록을 다 해두시면 됩니다. 거기다 카드의 종류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카드 번호 16자리를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등록을 해놓으시면 홈택스에서 등록 접수가 되고 접수가 성공이 되면 아마 문자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등록을 해두시면 이제 웬만한 거 다 완성이 되었다. 완전한 사업자로서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용 계좌는 바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사업용 계좌 미리 등록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등록도 가능하긴 하지만 나중에 수익금이 너무 크면 우편물이 날라서 사업용 계좌 신고하세요라는 또 우편물이 오기도 하니까 그때 등록을 해두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의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모든 게 세팅이 되셨다 하면 그 후에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런 세팅이 끝난 이후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세금 신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본격적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알아야 될 세금은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부가세 10%, 부가세 10%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붙는 세금인데요. 10%의 세금은 이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중간 유통 도소매 업자라 하더라도 이제 10%를 징수하고 해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소비하는 자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상황은 상대방한테 걷어서
대신 낸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업자별로 신고 방법이 좀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개념 중에 하나가 일반 가세자, 간이 가세자, 면세 사업자로 제가 구분한다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제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데요. 일반 가세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계속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이 기간들의 모든 세금계산서를 모아서 7월 25일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내가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모아서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세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6개월 동안 한 5천만 원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의 세금계산 발행해줬다면 그 안에 500 정도는 당연히 부가세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내가 그동안 뭐 5,500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받았는데 그때 내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크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10%는 내가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세이브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6개월치를 다 몰아서 신고를 할 때 이거 납부를 하려면 너무 부담이 커지면 굉장히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항상 모아두셔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5천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 다 내는 거는 아니고요. 혹시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중간중간 쓴 뭐 그 사업용 필요한 경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임대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이기도 했지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급을 받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를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만약에 나는 집에서 사업을 하고요, 내가 끊어주는 게 다예요 라는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꿀팁은 내가 쓰는 휴대폰 통신사 연락하셔서 내가 받았던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신 다음에,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그 달부터 통신비가 아마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뭐 500이었다 하면 통신비를 한 달에 10만 원씩만 써도 거의 만 원씩 그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줄이실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뭐 꼭 그런 통신비가 아닌 뭐 다른 부분, 임대료가 없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10%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노트북을 샀다던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셨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세금계산서 다 발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그 인터넷 같은 거 구매하실 때도 보통 밑에 이렇게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놓치지 마시고 거기다가 내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꼭 기억하셨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현금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현금을 쓰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내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쓴 거예요. 근데 현금을 썼으니까 경비 증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나 사업자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받을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다 그게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몰라서 그냥 핸드폰 번호로 다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 발행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사업자 번호 10자리 입력하시면 그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그것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가세를 조금씩은 그래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신고하되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에 대해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업종별로 더 좀 경감을 시켜줘서 10%에서 30%까지도 내가 일반적인 부가세 10%에 또 10%에서 30%까지 곱해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에서 3%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학원을 영위하고 있어요.
교육 서비스라던가 꽃집이라던가 이런 게 다 면세 사업자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1년에 한 번 1월부터 또 12월까지 그 매출을 가지고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도 정확히 신고를 해놔야만 추후에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뭐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내가 해당하는 사업자의 그 신고를 정확히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제가 지금 첫 번째 부가세에서는 3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신고하면 된다 말씀드렸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종합소득세란 1년에 한 번 매년 5월 말까지 신고를 하는 자진신고 제도인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가가치세 일반 가세자에 해당하는 게 1년에 2번 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에 1억 정도의 수입이 난 거예요. 1년에 1억의 수입이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내가 이때 경비를 많이 입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사업자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사업자가 없는 뭐 프리랜서 분들이라던가 내가 사업자가 있건 없건 간에 나한테 기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내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여기서도 소득이 발생하고 저기서도 소득이 발생한다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좀 해두셔야 되는데, 대비책에 대해서 뭐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명세를 정확히 아셔야 하고, 이제 그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사실상 좀 공제되는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넣을 수가 있고 경로 우대 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뭐 기부금, 뭐 종교단체 기부금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수증도 잘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뭐 경조사비에 대해서도 세법상 통상적으로 건당 2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최대한 끌어모아서 지출 증빙을 많이 확보하셔야지만 종합소득세가 덜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 한 수익 금액이 1억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증빙할 수 있는 게 뭐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 5천만 원의 세금이 지금의 세율로 봤을 때는 24%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면 24%면 5천만 원에 24%하면 1200이잖아요. 거기서 뭐 누진공제 빼고 뭐 하면 그래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내가 비용을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최대한 끌어모아셔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고, 비용 처리 영역에는 개인이 하시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부가세는 혼자 하실 수 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아무래도 세무 전문가한테 맡기셔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넣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가 들더라도 어차피 1년에 한 번뿐인데 아무래도 세금을 덜 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물론 내 소득에 대한 세금도 어마무시하지만 만약에 이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 그 국세청에서 추계신고 방식으로 어느 정도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내가 만약에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다 하면 그거에 따라서 지역 건강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한 달에 20-30만 원씩 또 보험료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면서 원래는 내가 사업자가 없었을 때는 그냥 뭐 남편이나 배우자, 피부양자로 속해 있어서 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사업자를 내는 순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의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보험료를 걷어들이게 되는데 내가 이 소득 금액이 굉장히 높게 측정돼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꼭 통보가 되면요. 내 소득과 재산까지도 다 고려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총체적으로 다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굉장히 중요하다. 매년 5월 달에는 미리 준비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도 많이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혹시라도 내가 사업자를 내신 분들 중에 내가 혼자 이게 사업을 영위하시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발생할까요? 인건비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조금 철저히 해주셔라 라는 건데요. 이제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됐어요. 아니면 내가
나는 사업자가 있는데 내가 혼자 못하니까 3.3%를 주고라도 나는 일을 분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때 제가 강조 드린 것처럼 나는 내가 알바를 쓰려고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주면서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돈만 준다면 나는 나중에 난 인건비로 다 나간 것도 많을 텐데 그냥 지급만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해주시라는 건데요. 인건비 신고에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로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3%떼는 사업소득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르바이트로 떼실 수가 있는데 보통 선호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르바이트 그리고 3.3%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고용을 하시는데 이 영상도 제가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인건비를 지출만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 세금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영상도 참고하시되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인건비에 관한 신고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매월 지급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면서 납부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내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에 대한 명세를 100만 원을 다 주면 안 되고요. 100만 원 중에 3.3%를 떼고 96만 7천 원만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3만 3천 원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거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물론 이제 나중에 프리랜서에 해당해서 종합소득세 의무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비용은 한 달에 100만 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 매월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게 원칙적이지만 그래도 매월 어떻게 다 이렇게 내가 일일이 매월 신고를 하냐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도 1년에 2번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그 특례 제도도 마련을 해놨는데요. 요거를 신청하시려면 6월달 그리고 12월달 요때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내가 나 매달 신고 못하겠으니까 이때 반기별 승인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홈택스에서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 신청서를 내고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한 번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인건비는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만 신고 납부를 하시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번거로움을 피해가는 장점을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 3.3%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 근로자로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장 가입 신고와 동시에 근로자를 4대 보험 가입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4대 보험 가입 신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4대 보험 발생을 시킬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이제 월 평균 급여가 있으셔야 돼요. 월 평균 내가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리고 또 이 안에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식대라던가 일단 자가 운전 보조금 같은 부분은 또 비과세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해주시고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하는 동시에 내가 사업장의 대표라 하더라도 나 또한 지역보험료가 아닌 직장 가입자로 같이 지위가 변동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근로자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아요. 그러면 나는 100을 벌어가든 내가 당장 300을 벌어가든 일단은 최초 가입 시점에는 내가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동시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4대 보험 부담금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왜냐면 나는 한 명을 직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내 것까지 같이 가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2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조금 4대 보험 가입을 해주는 대상을 타이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직원으로 인해서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면 내가 그 사업자가 다 내주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200만 원 중에서 9%가 국민연금이고 건강보험료는 보통 6.8% 정도 되세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한 16% 육박하는데 그 중에 8% 정도는 내가 근로자한테 떼야 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 금액은 조금 낮아지겠죠? 200만 원에서 10몇만 원을 제외하고 180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급을 하셔야지 그 가입해주고 200만 원 다 주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근로자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 신고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에는
부가가치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그 원천세라고 하는 인건비 신고, 그리고 그 인건비에 해당할 때 근로자가 있다면 4대 보험 업무까지 이렇게 한 4가지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자 등록의 전반적인 세팅을 한 이후에도 매년 그리고 매월 이렇게 신고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씩 다 이 영상을 차근차근 보시고 준비를 해 두시면 중간중간 애로사항은 이제 세무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도 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맞는 순서에 맞게만 기억을 잘 해주신다면 사업자로서의 기본 역할을 모든 걸 다 갖추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장 세금 신고에서 강조드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허위로 뭔가를 신고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혼비백산해서 있다가는 기한을 놓치셔서 나중에 추후에 가산세 물면서 막 세금 폭탄 맞으시는 분들 보면 뭐 어르신들도 막 울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중간에 뭐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은 신고 기한 내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만약에 내가 5월 1일 날 너무 급한 마음에 5월 1일 날 신고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5월 말일까지는 계속 잘못된 걸 수정한다고 해도 다 그 최종적으로 내가 신고한 부분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5월 말일날 그때 돼서 보니까 어떻게 얼떨결에 신고했어요. 근데 기한이 지나버리면 그땐 수정이 조금 수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빠르게 좀 신고 준비를 하셔야지만 절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모든 분들이 많은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정확히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자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지출 증빙이 많이 확보될수록 절세에는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난 이거 분명히 업무에 썼는데 업무에 썼다고 생각하는데도 이게 좀 구분이 안 가시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최대한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좀 반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 절세가 가능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의 누진세율은 6%에서 지금 최고 45%까지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방소득세라는 10%를 더하면 6.6%에서 49.5%예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50% 가까이를 세금을 낸다는 거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너무나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 증빙이 절세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합법적으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금 쏙쏙 새쏙TV의 이하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